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기획특집 인천 수소 에너지 포럼의 진행을 맡은 김남우입니다. 자, 전 세계 모든 국가들의 관심사 중에 하나, 바로 기후 변화와 대기 오염에 대한 대응일 텐데요. 자, 이런 세계적 의식 흐름에 발맞춰 주목받고 있는 게 친환경 에너지, 또 그 중에서도 수소 에너지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런 흐름에 발맞춰서 전 세계적으로 수소 에너지는 물론 수소 에너지를 활용한 모빌리티 개발에 뛰어드는 국가도 점차 늘어나고 있는 추세입니다. 우리나라에서도 점차 수소 모빌리티 보급이 확대돼 가고 있는 추세이지만 아직까지도 해결하지 못한 숙제들은 남아 있습니다. 자, 오늘 수소 에너지 포럼에서는 수소 충전소 및 모빌리티의 현황부터 또 이의 필요성,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우려하고 있는 안전성에 대한 부분까지 함께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토론을 위해 네 분의 전문가분들과 함께 자리를 마련했는데요. 한 분씩 소개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먼저 제 오른쪽에 계신 김재경 박사님부터 부탁드립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에너지경제연구원에서 수소 경제, 정책, 산업 등을 연구하고 있는 김재경입니다. 저는 지금 이제 초등학교 4학년 딸이 있는데요. 이 딸에게 설명하듯이 또 여러분들에게 수소 충전소 또는 수소 모빌리티에 대해서 쉽고 재밌게 설명해 보도록 오늘 노력해 보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자, 다음으로 허윤실 부장님 소개 부탁드립니다. 네, 안녕하세요. 한국가스안전공사에 근무하고 있는 허윤실 부장입니다. 국민 여러분들께서 수소에 대해서 막연하게 불안감을 갖고 계신데요. 수소에 대해서 혹시 오해하고 계신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자세하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어서 박동춘 부장님 인사 말씀 부탁드립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저는 현대자동차그룹인 현대로템에서 수소 인프라 분야의 수소 생산에서부터 저장, 운송, 충전 등의 구축 사업을 담당하고 있는 박동춘 부장입니다. 네, 끝으로 김성균 책임님 인사 말씀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십니까. 현대자동차에서 수소 연료전지를 개발한 이후에 수소 관련해서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현대자동차 김성균 책임 매니저입니다. 인천시가 수소 관련해서 많은 업무를 진행을 하고 있는데요. 현대자동차도 많은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역할을 하겠습니다. 네, 이렇게 네 분의 인사 말씀 모두 들어봤는데요. 자, 일단 오늘 많은 이야기들을 하게 될 것 같은데 그 이야기들에 앞서서 이 수소 모빌리티가 정확하게 뭔지부터 짚고 넘어가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김재경 박사님, 수소 모빌리티가 정확하게 어떤 겁니까? 자, 수소 모빌리티에서 모빌리티라는 거는 우리가 이제 탈 것, 한마디로 하면 다른 표현하면 수송수단, 이송수단이고요. 네. 수소 모빌리티라고 하면 수소를 고동에너지로 사용하는 이제 탈 것, 이송수단이 있는데요. 얼핏 생각하기에는 가장 우리가 보편적으로 많이 알고 있는 건 수소차가 있죠. 뭐 수소 승용차, 트럭, 뭐 버스 등이 있겠고요. 그 밖에도 지금 사실은 기차 또는 트램도 지금 많이 개발이 돼 있고요. 네. 그리고 선박, 배도 있죠. 뭐 이런 거는 뭐 앞으로는 이제 여객선이라든가 화물선도 나오게 되고 있고요. 수소 항공기도 현재 지금 개발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가서는 이제 수소 드론이라고 해서 우리가 이제 공중에서 이제 날아다니는 드론도 있고, 이 드론도 그냥 물건을 실어 나가거나 그냥 뭐 카메라로 촬영하는 드론 말고도 사람이 탈 수 있는 드론, 그래서 이제 드론 택시 뭐 이런 것들도 지금 현재 개발되고 있는데요. 앞으로는 이제 여기도 수소 연료전지를 수소를 주입해서 이제 사람을 실어 나를 수 있는 수소 택시 또 드론 택시가 이제 돌아다닐 것 같은데요. 근데 이제 이 중에서 이제 우리가 가장 보편적으로 많이 알고 있는 것은 이제 수소차입니다. 근데 수소차는 크게 수소에서 에너지를 어떻게 뽑아내느냐에 따라서 두 가지 종류로 나눌 수가 있는데요. 첫 번째는 수소를 연소를 해서 거기에서 에너지를 뽑아낼 수가 있습니다. 보통 우리가 내연기관차가 이런 방식인데 마치 수소 내연기관차처럼 쓰는 수소 연료 자동차가 있고요. 그런데 이 수소 연료 자동차는 사실 예전에 많이 개발을 해봤지만 상대적으로 효율이 많이 부족하다는 것이 알려져서 지금은 많이 이제 개발을 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대신에 다른 방식, 우리가 소위 연료전지라는 것을 활용하는 방식이 있는데요. 연료전지라는 것은 공기 중에 있는 산소와 수소를 결합해서 물을 만들 때 발생하는 전기 에너지를 뽑아 쓰는 하나의 장치거든요. 이 장치를 활용해서 구동 에너지를 활용하는 자동차. 그래서 우리가 이걸 수소 연료전지 자동차, 길게는 이렇게 표현하고 줄여서는 수소 전기차. 우리가 근데 이거를 보통 수소차라고 부르고 있죠. 그래서 보통 일반적으로 모빌리티의 가장 대표가 바로 수소차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네, 그러면 이 수소 에너지를 활용해서 이동하게끔 해주는 이동 수단이라는 말씀인 건데 이 수소 전기차의 구조가 기존에 있었던 내연기관이나 아니면 일반 다른 전기차들과는 좀 다른 점이 있을까요? 우선 내연기관차는 기본적으로 연료를 넣어서 연료를 폭발시켜서 이 폭발력을 가지고 바퀴를 돌리는 힘을 얻습니다. 그런데 이 내연기관차와는 다른 개념이 바로 전기차입니다. 근데 전기차는 우리가 배터리 전기차, 수소 전기차 이렇게 구분하는데요. 이게 다 같은 전기차예요. 근데 우리 사회자님도 어렸을 때 우리 모터가 돌아가는 그 배터리 넣고 돌리는 그런 자동차, 장난감 자동차 다 가지고 네, 놀아보셨죠? 장난감차. 네, 맞습니다. 이것을 크게 확대시킨 게 전기차라고 할 수 있고 쉽게 표현하면 전기 에너지로 모터를 구동시켜서 가는 자동차, 이게 전기차입니다. 근데 이제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런 자동차, 전기차에는 크게 배터리 전기차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전기 에너지를 배터리에다 저장해서 공급하는 자동차, 이걸 배터리 전기차. 우리가 그냥 이걸 줄여서 그냥 전기차라고 부르고요. 그럼 수소 전기차는 뭐냐? 배터리 대신에 수소 연료전지 시스템. 이것을 마치 소형 발전기처럼 활용하는 겁니다. 공기 중에 있는 산소와 수소를 결합해서 여기서 전기 에너지를 만들어서 마치 발전기처럼 만든 전기를 가지고 모터를 돌려서 가는 자동차. 그러다 보니까 이 자동차에는 뭐가 들었느냐? 여기에 이제 수소를 공급할 수 있는 수소 저장 장치, 다른 표현한다면 수소 탱크도 같이 포함하고 있는데요. 이게 이제 요즘 이제 차박들 많이 하시잖아요. 우리 네. 캠핑 캠핑 문화가 많다. 차박 해보시면 아시겠지만 거기 나가서 이제 우리 뭐 그릴로 모두 구워 먹기도 하고 음악도 들어야 되고 TV도 봐야 되고 뭐 네. 하는 건데 그러다 보면 자연스럽게 조그마한 배터리 뭐 또는 발전기를 가져가면 상당히 유용한데 이 차는 그런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왜? 왜냐하면 이 안에 이미 소형 발전기가 들어있기 때문에 여기서 전력을 뽑아서 우리가 차박할 때 쓸 수 있고 실제로 우리가 평상시에는 이게 자동차를 이제 우리가 운행하지 않을 때 우리 전원 시스템, 우리 개통 시스템에 연결해서 전기를 우리 개통에 보내서 전력 피크 시간대에 피크화를 좀 줄여주는 역할도 할 수 있고요. 또는 우리가 비상시에는 비상용 발전기로도 사용할 수 있는 이런 유용한 어떤 특징들을 가지고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자 그러면 이 수소 모빌리티가 실제 우리 생활에는 어느 정도나 상용화돼 있는지가 궁금한데요. 자, 이 부분에 대해서는 박동춘 부장님께서 설명 부탁드립니다. 네, 현재 우리나라는 최근 정부에서 그 수차 구입 및 그 충전소 구축 보조금 지원 사업을 활발하게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로 인해서 세계 1위의 어떤 그 수소 승용차 보급 국가가 되었고, 또한 충전소 역시 일본에 이어 세계 2위라는 구축 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현대자동차 그룹에서는 수소에너지 산업 분야에서 퍼스트 무브라는 슬로건을 가지고 2013년부터 세계 최초 수소 차량을 양산을 했습니다. 이후에 수소 연료전지를 기반으로 하는 상용화시킨 버스, 트럭 등 공급 및 수출을 확대해 나가고 있으며 그 외에도 이제 건설사들과 함께 협의를 통해서 지게차 그리고 저희 회사에서 하고 있는 철도를 기반으로 하는 트램 그리고 발전기, 선박 등으로 수소 연료전지를 기반으로 하는 다양한 사업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또한 소형 방금 김정현 박사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소형 연료전지를 활용한 드론 그리고 자전거까지 다양하게 이용되고 있습니다. 네. 자, 그러면 김성균 책임님께서 보시기에는 지금 이 수소차의 보급이나 상용화 정도 어떻다고 보십니까? 저희 현대자동차에서 9월 달에 수소 에너지에 관련된 모든 걸 보여주는 행사를 했습니다. 저희는 하이드로젠 웨이브라고 하는데요. 이 하이드로젠 웨이브에서 현대자동차의 목표를 좀 발표를 했습니다. 어디서나 누구나 모든 것에 수소 에너지를 적용하겠다라고 하는 수소사회 2040을 발표를 했습니다. 자동차는 물론이고 아까 말씀드린 UAM, 트램 모든 거에 수소 연료전지가 적용될 수 있도록 지금 준비를 해가고 있고 저희가 생각하는 수소 경제가 구축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구입하게 된 동기는 제가 기존에 디젤 차량을 구매를 해서 사용하고 있었는데 수소차를 알게 돼서 거기에 이제 호기심이 생겨가지고 수소하면 수소폭탄이라고 하잖아요. 생각이 딱 들잖아요. 그래서 일단 막연한 불안감이 있었는데 자료를 찾아보다 보니까 일단 현재 사용하고 있는 LPG 연료보다 훨씬 더 안전한 연료더라고요. 엔진이 아니라 이거는 이제 발전기 개념이죠. 구매해서 사용하다 보니까 다른 점이 더 좋더라고요. 소음 진동이 없어서 일단 정숙한 그 차량이라는 게 너무 마음에 들고 둘째로 공기 정화 기능이 있어서 이게 운행하면 할수록
대기 정화 한다는 점에서 되게 뿌듯하더라고요. 친환경 차량을 생각하신다면 전기차도 좋지만 수소차에 대해서 관심을 많이 가져줬으면 좋겠고요. 요즘 뭐 디젤차 같은 경우도 요소수 때문에 문제가 많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제한이 많은 것보다 그런 것들에 어찌 보면 좀 자유로운 수소나 전기차량을 활성화시켜주는 게 좋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자, 이렇게 다양한 분야에서 수소 모빌리티가 발전을 해 나가고 있는데 이 수소 모빌리티를 앞으로 더 많은 분야에서 활용하기 위해서 지금 이렇게 네 분께서 모이신 거잖아요. 자, 김재경 박사님, 앞으로 더 많은 영역으로 확대가 돼야 하는 이유는 어디에 있다고 보십니까? 우선은 이제 경제적인 이유가 좀 있습니다. 네. 이제 뭐 가령 자동차를 대표적으로 든다면 자동차 시장이 급격하게 지금 변하고 있습니다. 특히 자동차 시장에서 가장 크게 핵심적으로 게임 체인저라고 부르고 있는 것은 자율주행인데요. 자율주행이 기능이 탑재된 이제 미래형 자동차. 이게 이제 앞으로 미래 시장, 미래 자동차 시장을 완전히 이제 석권할 것이다라는 것이 대부분 이제 전문가들의 공통된 의견입니다. 근데 이제 이런 자율주행차가 되려면 기본적으로 전기를 많이 먹습니다. 네. 그렇다면 수소차 같은 경우는 내부에 연료전지 발전기가 있기 때문에 그 전기 생산을 해서 같이 이제 운행을 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런 시장을 앞으로의 우리가 이제 전망되고 있는 자동차 시장의 큰 변화에 앞서 이 시장을 선점하기 위해서 경제적인 이유 때문이라도 우리가 빨리 이런 수소차를 보급하고 많이 생산해야 될 필요성이 있는 거고요. 두 번째는 환경적인 문제가 있습니다. 최근에 가장 큰 이슈가 온실가스로 인한 기후 위기 문제인데요. 이것 때문에 앞으로 미래 세대, 우리의 자식 세대는 앞으로 이제 생존이라든가 또는 지속 가능성이 상당히 위협을 받고 있습니다. 이걸 대응하기 위해서 전 세계적으로 탄소 중립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탄소 중립이라는 것은 우리가 배출하는 온실가스의 양을 흡수하는 양만큼만, 그래서 순 배출량을 제로로 만들자라는 건데요. 이걸 위해서 필요한 차다라고 해서 이제 수소차가 개발되고 있고요. 수소차가 이제 잘 보급이 돼서 현재 지금 정부가 발표한 수소경제 활성화 로드맵에 따라서 잘 보급이 되면 1년 동안 이제 수소차 때문에 이산화탄소가 한 3만 톤 정도가 지금 줄어들었는데 30년 정도 되면 154만 톤 정도 줄일 수 있을 것 같고요. 40년 정도 되면 한 1,000만 톤 이상의 이산화탄소를 줄일 수가 있습니다. 이런 친환경적 가치가 있기 때문에 온실가스를 줄이는 중요한 저감 수단이기 때문에 우리 경제에서 열심히 이제 이런 수소차를 보급 확대하려고 하고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네, 자, 크게 경제적인 이유 그리고 환경적인 이유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다른 세 분은 이 수소 모빌리티의 필요성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궁금합니다. 자, 먼저 허윤실 부장님 어떻게 보십니까? 네. 일단 수소차는 물만 배출되기 때문에 대기 환경 질 개선에 많은 도움이 되겠죠. 그래서 지금 주로 사용하고 있는 승용차뿐만 아니라 매연하고 온실가스가 더 많이 배출되는 대형차, 트럭이라든지 뭐 버스라든지 이런 상용차 분야에도 확대를 하면 대기질 환경 개선에 많은 도움이 줄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네, 박동춘 부장님께서는 어떻게 보세요? 네, 수소 에너지의 확대를 위해서는 모빌리티 분야에 대해서는 이건 선택이 아니라 필수라고 저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현재 모빌리티 분야는 이제 걸음마 단계인 자동차 그리고 버스, 이제 트럭 정도가 상용화되어 있는 실정입니다. 현재 그렇다 그러면 모빌리티 확대를 위해서는 자동차 분야나 이런 어떤 도로를 다니는 어떤 차량은 기본이고 앞으로는 생활 편의 시설이라든지 산업 설비라든지 이런 분야로 이 모빌리티 분야를 활용한 수소 연료전지를 활용한 사업들이 확대 보급이 되어야 된다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생활 편의 시설로 이 수소 연료전지가 들어와야만이 국민들의 부정적인 시선을 좀 저감시킬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되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네, 생활 편의 시설로까지의 확대에 대한 말씀 주셨고요. 자, 김성균 책임님 어떻게 보십니까? 지금 자동차 메이커의 입장에서 가장 중요한 게 탄소 중립을 어떻게 대응을 하나에 대한 전략입니다. 사실 지금 수송 부분에서 탄소 중립을 하기 위해서는 가장 중요한 게 수소 에너지를 많이 써야 되는 필요가 있습니다. 이 수소 에너지의 역할이 아마 수송 부분에서 탄소 중립을 가는데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할 거라고 예상을 하고 있고요. 현대자동차도 9월에 독일에서 탄소 중립 관련해서 발표를 했습니다. 2040년까지 중국, 국내 등 한 4개 나라에서 내연기관을 지금 판매를 중단을 할 예정이고요. 그리고 2045년에 모든 전 세계의 전동화 차량만 판매할 계획을 지금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이 전동화 차량은 저희가 보기에는 한 2030년도에 30% 정도의 포션을 비중을 좀 가지고 갈 예정이고 점진적으로 저희가 한 100%까지 높일 예정으로 지금 하고 있습니다.
네, 이렇게 네 분이 보고 계시는 수소 모빌리티의 확대 필요성에 대한 말씀을 들어봤습니다. 자, 수소 모빌리티들이 실제로 더 많이 운행하기 위해서 꼭 필요한 게 연료를 충전할 수 있는 수소 충전소가 아닐까 싶은데요. 자, 이런 수소 충전소도 기존에 우리가 알고 있는 이 주유소나 또 전기 충전소와는 어떤 다른 부분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네. 우리가 이제 주유소를 가보시면 맨 먼저 아마 보시는 게 디스펜서라고 하는 주유기가 있습니다. 뭐 네. 이거 다 보셨을 걸로 알고 있는데요. 근데 이제 우리가 이제 주유소에 보면 디스펜서만 보고 다른 건 잘 안 보이죠. 네. 실제로 그러면 주유소에는 그 석유를 어디다 저장하느냐? 지하의 탱크에다 저장하게 됩니다. 근데 이게 좀 문제가 되는 게 누출 사고 때문에 토양 오염 같은 것도 네. 문제가 되는데요. 비슷하게 수소 충전소도 디스펜서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디스펜서를 가지고 이제 자동차에 대해 주입을 하는데 수소 충전소도 마찬가지로 저장 탱크를 가지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우리가 이제 수소차 같은 경우 앞서 설명드렸던 것처럼 수소차에도 수소 저장 탱크가 있는데요. 여기가 매우 고압으로 지금 현재 저장이 되어 있습니다. 대략 한 700바. 쉽게 말씀드리면 대기압의 700배 정도의 압력으로 저장이 되어 있는데요. 압력이 높은 데서 낮은 데서 가스가 흐르기 때문에 만약에 이제 수소 충전소에서 이제 수소차에 주입을 하려면 수소 충전소의 탱크에서도 높은 압력으로 이걸 압축을 해줘야 됩니다. 그래서 이런 압축기가 현재 하나 더 들어가 있고요. 근데 어떤 것이든 압축을 하게 되면 기체를 압축하게 되면 열이 나기 때문에 발생하고 이 열을 이제 식혀주기 위해서 냉각기도 좀 들어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복잡한 시설들을 잘 관리할 수 있는 이제 전자 시스템 이런 것들로 이게 잘 관리하고 있고요. 또 이런 것들을 잘 관리하기 위해서 상주 인원분이 한 분 정도 전문적인 분이 한 분 계시고요. 근데 이제 이 수소 저장 탱크에 보통은 이제 외부에서 수소를 생산해서 저장 탱크에 공급해서 저장하는 방식도 있지만 또 요즘은 최근에는 이제 수소 충전소 내부에서 수소를 생산할 수도 있습니다. 뭐 가령 도시가스를 활용한다든지 태양광 패널을 활용한다든지 해서 여기서 수소를 직접 생산하는 언사이트 수소 충전소도 있고요. 여기 생산되는 수소로 바로 이제 공급할 수 있는 이런 수소 충전소도 요즘 많이 개발이 되고 있고요. 또 마지막으로 이제 수소 충전소는 안전이 매우 중요하고 생명이죠. 안전 관련된 장치들이 꽤 많이 있습니다. 가령 가스가 누출된다면 그 누출을 탐지할 수 있는 탐지기도 들어있고 또 화재가 만약에 만에 하나 거의 나는 일 없지만 만에 하나 화재가 난다면 이것을 이제 진화할 수 있는 소방 장치, 소방 관련된 시설도 다 들어있고요. 뭐 방화벽이라든가 이런 것들도 다 같이 갖춰져 있는. 그래서 이게 한번 기회 되시면 수소 충전소를 한번 가보시면 아이들 데리고 견학 가보시면 이게 앞으로 우리의 미래 사회는 이런 모습이겠구나라는 걸 볼 수 있는 하나의 좋은 견학의 현장이 될 수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네, 뭐 친환경적인 측면도 물론이고요. 아까 말씀해 주셨던 뭐 캠핑을 갔을 때 여러 가지 다용도 활용할 수 있는 방안들까지 좀 생각을 해보면 소비자의 입장에서도 구매하지 않을 이유는 없을 것 같은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많은 사람들이 걱정하고 있는 부분, 조금 전에 충전소 얘기에서도 나왔지만 안전성과 관련된 문제가 아닐까 싶어요. 이 부분은 어떻게 보십니까? 수소하면 또 떼어놓을 수 없는 부분이 폭발일 겁니다. 많은 국민들이 폭발에 대해서 걱정을 많이 하시는데요. 이제 폭발 중에서도 화학적 폭발에 대해서 먼저 설명을 드리기로 하겠습니다. 이제 수소와 같은 가연성 가스와 산소와 같은 조연성 가스 그리고 불꽃으로 대표되는 이 점화원 이 세 가지 조건이 동시에 적절하게 잘 만족했을 때 폭발 반응이 일어납니다. 수소는 공기 중에 혼합돼서 일정 농도 범위에 도달하고 그 상태에서 점화원이 있을 때만 폭발 반응이 일어나는데요. 이거를 폭발 범위라고 합니다. 그래서 수소는 다른 기체보다 폭발 범위가 넓어서 위험한 것이 사실입니다. 하지만 수소는 모든 원소 중에 아시다시피 가장 가벼운 기체잖아요. 그래서 수소가 누출되면 밀폐되지 않고 만약에 개방된 공간에 있다면 점화원이 있더라도 폭발하지 않는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측면에서 공기보다 무거운 LPG는 공기보다 무겁거든요. 공기보다 무거운 LPG보다는 안전하다고도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또한 수소는 그 기존의 자동차의 연료로 사용하는 LPG라든지 가솔린, 그다음에 CNG랑 비교를 했을 때도 적은 에너지로 사실 점화가 일어나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도 위험합니다. 하지만 또 점화원이 없으면 연소나 폭발 반응은 일어나지 않기 때문에 점화원을 잘 관리하는 게 필요하고요. 화염 속도 또한 LPG나 우리가 이제 연료로 사용하는 도시가스보다 6배에서
6배 정도로 빠르기 때문에 위험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네, 하지만 전문기관에서 이런 모든 것들, 이제 자연 발화 온도라든지 불꽃 온도, 연소 속도 같은 것들을 다 같이 비교해 봤을 때 종합적으로 도시가스보다는 덜 위험하다라는 연구 결과를 내놓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얘기를 하자면 수소가 위험하지 않은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공기보다 가벼워서 누출됐을 때 쉽게 확산되기 때문에 폭발로 이어지지 않는 경우도 많고 합니다. 그리고 또한 수소는 누출이나 화재로부터 안전하게 하기 위해서 각종 안전장치들을 부착을 하고 있거든요. 그리고 수소 충전소 같은 경우는 설계, 시공, 운영 단계에서 철저히 안전 관리를 하고 있기 때문에 여러 가지 장점이 많은 수소를 안전하게 사용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네, 뭐 화학적 폭발과 관련된 얘기 해주셨는데 누출 안 되게 잘 관리하고 또 점화원 관리를 잘하면 좀 안전하다라는 생각이 드네요. 자, 그런데 사고 등으로 인해서 물리적으로 폭발이 일어나는 경우도 사람들이 걱정할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김성균 책임님께서는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예, 말씀하신 것처럼 가장 걱정하는 게 물론 화학적인 폭발이지만 물리적인 폭발도 걱정을 많이 하시는데요. 사실 물리적인 폭발이라고 하는 거는 균열이 생겨서 수소가 순식간에 나오는 거를 우려를 하시는데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걱정을 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왜냐하면 자동차를 개발할 때 저희가 두 가지 테스트를 합니다. 첫 번째는 부품 단위에서 한 14가지 평가를 하고 있고요. 이 기준은 국제 기준에서 따라서 합니다. 뭐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뭐 단순하게 화학적으로 폭발하는 것도 있는데 그 화재라든가 이런 거에 났을 때에 물리적으로 그 수소가 터지지 않냐라고 하는데 그런 폭발에 대한 테스트까지 저희가 다 진행을 하고 있고요. 차량 단위에서는 충돌 테스트를 합니다. 특히 차 같은 경우는 후방에 이제 수소 탱크가 장착이 돼 있는데요. 후방 충돌을 해서 그 수소가 폭발하지 않는다라는 것을 저희가 평가를 합니다. 그리고 이러한 걸 위해서 저희가 또 안전 설계를 하고 있습니다. 수소가 갑작스럽게 나간다든가 아니면은 필요할 때 수소를 배출시킨다든가 이런 시스템을 장착이 다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거는 이거를 센싱하는 방법인데 저희가 또 수소 탱크 근처에 다 한 4개에서 5개 정도의 수소 센서를 장착을 하고 있습니다. 네. 이 수소차에 대해서는 화학적 폭발, 또 물리적 폭발에 대해서 여러 가지 안전장치로 잘 관리가 되고 있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러면 수소 충전소가 사실 더 많은 수소를 가지고 있을 거 아니에요? 이 부분은 안전한가요? 네. 현재 올해 3월 기준으로 전 세계에 538개의 수소 충전소가 구축돼서 운영 중이고요. 우리나라도 올해 9월 말 기준으로 98개의 수소 충전소가 구축돼서 운영 중입니다. 현재 우리나라는 그 세계 선진국과 마찬가지로 동일하게 ISO 국제 기준에 따라서 안전 검사를 통과한 그런 부품들을 사용하고 있고요. 수소 충전소 구축 전후에 법정 검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또한 수소 충전소에는 안전관리자가 항상 상주를 해서 안전을 책임지고 있습니다. 또한 수소 충전소의 시설에는 압력이 이상으로 높아졌을 때 그것을 감지하는 긴급 차단 장치와 가스 폭발 범위 하한의 4분의 1에서 경보기가 울리고 차단하는 가스 누출 경보 차단 장치 그리고 수소 불꽃 감지기 등의 2중, 3중의 안전 장치가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수소 충전소 사업자와 가스안전공사가 실시간으로 수소의 누출이라든지 압력, 온도 이런 중요 데이터에 대해서 실시간 모니터링할 수 있는 시스템을 올해 8월 말부터 구축해서 현재 실시간 모니터링 시스템도 운행되고 있습니다. 네. 말씀 들어보니까 걱정하지 않아도 되겠다라는 생각 들었습니다. 안전성 얘기가 나왔으니까 사실 많은 분들께서 이 수소 에너지 또 수소 모빌리티 등에 대해서 공통적으로 많이들 물어보시는 부분이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좀 준비를 해봤습니다. 수소 모빌리티에 대한 오해와 진실 확인해 보겠습니다. 환경 문제에 있어서는 찬성이라고 생각합니다. 휘발유차나 경유차보다 훨씬 환경에 더 좋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아직은 시기상조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드는 게요. 수소 충전이라는 것이 좀 어렵고 또 충전할 곳이 별로 없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아직 시기상조 아닌가 이런 생각도 들고
또 수소의 특성상 또 폭발 위험이 있지 않을까? 뭐 이런 염려도 뭐 금할 길이 없습니다. 아직 많이 상용화가 안 된 것 같아서 차 구입이나 이런 거는 좀 꺼려지고 있어요. 수소 전기차에 대해서는 아직은 시기상조가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 차량에 대해서는 이제 출시가 된 지 좀 된 것 같지만 아직은 그것을 충전할 수 있는 그 충전소가 약간 부족한 것 같고 언제 그것이 멈출지 모르는 그런 위험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또 어려움이 있는 것 같습니다. 정부에서 좀 수소차 가격 좀 많이 좀 다운시켜 주시고 또한 수소차 하려면 또 이제 수소가 많이 공급되어야 되지 않습니까? 그런 시설들이 많이 배치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먼저 첫 번째, 한 언론사에서 이 포털 사이트 질의응답 게시판 내에 수소 전기차에 대한 질의응답 500개를 분석해서 가장 많은 빈도수의 질문들을 뽑았는데요. 자, 오늘은 그 내용을 토대로 수소 전기차에 대한 사람들의 궁금증을 풀어보는 시간 마련했습니다. 자, 첫 번째 질문 확인해 보겠습니다. 수소 전기차는 위험하다. 조금 전에 저희가 충분하게 부장님으로부터 설명을 들은 것 같지만 허윤실 부장님 다시 한 번 더 명확하게 대답을 해주시죠. 네, 답은 X입니다. 네. 네, 그 수소 전기차를 달리는 폭탄이라고 많이 말씀을 하시잖아요. 그래서 수소차에서 수소가 누출되면 바로 수소 폭탄이 되는 건 아니냐 이렇게 걱정들을 하시는데 이거는 수소 전기차랑 수소 폭탄의 원리를 잘 알지 못해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고요.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수소 전기차에 사용되는 수소와 수소 폭탄의 수소는 재료와 작동 원리가 완전히 다른 겁니다. 네. 네. 자, 김성균 책임님께서 앞서 수소 전기차의 물리적 폭발에 관한 안전성에 대해서 얘기를 좀 해주셨어요. 근데 실제로 어느 정도 그게 내구성을 갖고 있는지 설명 부탁드립니다. 사실 여기서 좀 말씀드리기 애매하지만 그 안전 기준에서 저희가 그 자동차 제조사들이 상당히 힘들게 테스트를 합니다. 굉장히 까다로운 테스트들로 많이 하고 있고요. 특히 그 낙하 시험이라든가 저희 뭐 충격 시험이라든가 이런 고강도의 테스트가 다 끝나야 저희도 그 제품을 출시를 할 수가 있습니다. 네. 제조사 입장에서 힘들다는 말씀 해주셨는데요. 다시 한번 강조하지만 이 수소 전기차와 수소 충전소 아주 안전하다는 말씀 네 분께서 해주고 계십니다. 걱정하지 않으셔도 될 것 같아요. 자, 이어서 두 번째 질문 드리겠습니다. 수소 전기차는 비싸다. 자, 앞서 현대차 넥소에 관한 얘기도 좀 나왔는데 김성균 책임님 어떻습니까? 정답은 옵니다. 네. 일단은 저희 그 자동차, 그러니까 수소차에 적용이 된 거는 고도의 기술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현재 좀 비싸고요. 지금 내연기관은 보통 2천에서 3천만 원 정도에서 판매를 하고 있는데 지금 넥소 같은 경우는 지금 7천만 원이고 중앙보조금과 지자체 보조금을 받으면 한 3,500만 원 수준에서 구매를 할 수 있습니다. 물론 거의 비슷하게 내연기관하고 비슷한 가격으로 구매를 할 수 있지만 아직은 좀 비싼 게 사실입니다. 사실 지금 중앙정부에서 탄소 중립을 위해서 많은 보조금을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보조금에 의해서 그 수소차 가격이 많이 다운이 됐는데요. 사실 이게 저희가 보기에는 가장 중요한 거는 그 물량의 효과입니다. 자동차가 많이 판매가 되어야 수소차 가격이 많이 떨어질 거라고 지금 예상을 하고 있고요. 이 규모의 경제를 어떻게 빨리 달성을 할 거냐가 가장 중요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 내연기관이라는 것도 이 부품 가격이 다운되는데 거의 100년 이상 걸려서 어떻게 보면은 다운된 겁니다. 처음에 내연기관도 나왔을 때 거의 수소차와 비슷하게 비쌌습니다. 다른 운송수단 대비해서. 그러니까 아직은 수소차가 대량의 물량의 효과가 없기 때문에 비싼 거지 기술이 없다 이런 것 때문에 비싼 것 같지는 않습니다. 네. 아직은 비싸다라는 말씀 주셨지만 앞으로는 또 가격이 낮아질 가능성도 좀 있는 것 같습니다. 자, 그런데 이 차량을 구매할 때 그 차량 자체의 가격도 중요한데 사실 실제로 운전하는 사람 입장에서는 앞으로 유지비가 얼마나 들어갈 거냐 하는 부분도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이 부분은 어떻습니까, 부장님? 네, 유지비는 소비자의 입장에서 봤을 때 굉장히 중요한 한 부분을 차지하기 때문에 이 차량 구매에 가장 많은 이 고객이 선택할 때 작용한다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수소율 전기차 같은 경우는 아직 시장 자체가 초기 시장입니다. 시장 자체가 초기이다 보니까 명확하게 수소가 1kg당 얼마다라고 아직 책정되어 있는 가격은 없습니다. 단지 현재 그 부생수소를 기반으로 하는 울산이라든지 여수, 대산 등에서 나오는 그
주변의 수소 가격은 대략 한 5,500원 정도 키로당 사용이 되고 있고 그 외에 저장 운송에서 타 지역으로 가면 대략 한 7,000에서 8,800원 선 사이에 공급이 되고 있습니다. 이를 기반으로 하면 넥소가 지금 차량 한 실제 연비를 따지면 복합 연비를 보면 대략 96.2km, 수소 1km당 96.2km 정도 주행을 하는 기준으로 봤을 때 넥소 한 대 차량 풀로 이제 충전하면 대략 한 35,000에서 한 45,000원 정도 선에 해당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네, 잘 들었습니다. 자, 그럼 다음으로 수소 모빌리티에 대한 오해와 진실, 다음 질문 드리겠습니다. 수소 전기차는 오염 물질이 전혀 없다. 자, 김재경 박사님 답변 부탁드립니다. 네, 옵니다. 전혀 없습니다. 앞서 한번 제가 설명드렸던 것 같은데요. 수소 전기차가 그 구동 에너지를 얻는 방식은 공기 중에 있는 산소와 수소를 결합해서 물을 만드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전기를 쓰는 겁니다. 우리가 이제 내연기관차가 오염물질을 배출하는 것은 연료를 거기서 태워서 연소해서 발생하는 것 때문에 나오는 건데 여기 수소 전기차 같은 경우는 이 안에 연소하는 과정이 없습니다. 그래서 오염물질이 전혀 안 나오고요. 그래서 특히 이제 온실가스 같은 경우도 이제 가령 이제 수소차 한 대당 뭐 승용차 같은 경우는 연간 한 대략 한 2톤 정도 그리고 버스 같은 경우는 약 한 56톤 정도 이렇게 저감할 수 있어서요. 대략 한 수소차 1만 대 보급하면 나무 한 60만 그루를 심는 효과 정도가 나타난다고 지금 알려져 있습니다. 네. 근데 여기서 더 추가적으로 물론 이제 미세먼지는 아예 배출이 안 되지만 아예 차가 미세먼지를 배출하는 것을 제외하고도 공기 중에 그냥 떠다니는 미세먼지도 이제 수소차가 처리할 수가 있습니다. 사실은 앞서 설명드렸던 것처럼 수소와 산소를 결합해서 물을 만드는 과정인데요. 이때 산소를 공기 중에서 이제 흡수를 해야 되는데 이때 더러운 산소가 들어오면 안 되겠죠. 네. 필터링을 아주 강하게 해줍니다. 그 과정에서 미세먼지도 따라 들어와서 필터링이 되는 거죠. 그렇게 되면 뭐 가령 승용차 한 대가 수소 승용차 한 대가 돌아다니면 성인 70명이 마실 수 있는 공기를 이제 정화할 수 있고요. 버스 같은 경우는 한 600명 정도가 마실 수 있는 공기를 정화할 수 있는 이거 말 그대로 이제 공기청정기죠. 돌아다니는 공기청정기 이런 역할을 할 수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네요. 네, 미세먼지를 걸러주는 공기청정기의 기능까지 한다는 말씀 들어봤습니다. 자, 다음 질문 드리겠습니다. 수소 전기차는 전기차에 비해서 경쟁력이 떨어진다. 어때요, 박사님? X입니다. 이건 분명히 말씀드릴 수 있는데 이제 많은 분들이 좀 오해를 하시는 게 전기차가 많이 돌아다니잖아요, 요즘. 네. 근데 이제 전기차는 보급 사업을 시작한 게 2011년입니다. 그러면 벌써 이제 10년이 넘었죠. 네. 그러니까 보통 초등학교 한 3학년, 4학년, 이제 고학년까지 올라간 이제 많이 성장한 이제 산업이라면 수소차는 이제 보급을 이제 민간에 특히 이제 보급한 지는 2019년부터니까 이제 4년, 5년밖에 안 됐습니다. 아직 유치원도 못 간 어린 아이입니다. 그러니까 둘을 같이 이렇게 비교하는 건 사실은 현실적으로는 별 의미가 없습니다. 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뭐 수소차냐 전기차냐 이런 논쟁이 있지만 앞서 한번 설명드렸던 것처럼 결국 수소차나 전기차나 다 전기차입니다. 같은 뿌리에서 나왔는데 조금 이제 차이가 좀 있는 거고요. 좀 기능적인 차이가 좀 있고 또 전기차가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단점들을 또 수소차가 극복한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가령 전기차 같은 경우는 배터리를 활용하는데요. 배터리에 우리가 전기를 저장하는 방식이라는 거는 화학적 저장 방식입니다. 아주 비유적으로 설명드리자면 우리가 밥을 먹죠. 밥을 먹어서 소화를 시켜서 우리 뱃살로 저장하는 방식인 거죠. 네. 그래서 많이 저장하거나 이거를 많이 이게 오랫동안 저장하기가 좀 불편한 점이 많이 있습니다. 대신에 수소는 물리적 저장 방식이기 때문에 그냥 밥통을 크게 지었고 밥을 막 꾹꾹 눌러 담으면 많이 저장할 수 있는 그래서 장거리 이송 또는 또 이렇게 대용량으로 이송하는데 상당히 장점이 있고 이런 부분 특히 이제 충전하는 것도 상당히 큰 장점이 있는데요. 밥을 먹어서 소화시키려면 시간 많이 걸리잖아요. 네. 전기차 같은 경우는 한 번 충전하는데 아무리 짧아도 30분이고요. 길게 걸리면 하룻밤 내내 충전해야 되는 경우도 있지만 수소차 같은 경우는 바로바로 한 3분에서 5분 정도면 금방 충전할 수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앞으로 미래 시장의 이 수소차와 전기차의 운명에 대해서는 이게 뭐 어느 한쪽이 모든 시장을 다 이게 지배한다 이렇게 전문가들은 보고 있지 않고요. 네. 기능적 분할을 하지 않을까. 가령 지금도 자동차 시장은 휘발유차와 경유차가 대략 우리나라가 2천만 대가 있으면 2천만 대 중에 1,000만 대는 휘발유차, 1,000만 대는 경유차로 돼 있거든요. 이렇게 시장을 분화되지 않을까. 그래서 휘발유차 쪽은 전기차 쪽에서 조금 이렇게 대체가 될 것 같고요. 경유차 쪽은 이제 수소차 쪽에서 많이 대체가 돼서 이렇게 기능 분할을 할 것으로 지금 전망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네. 그러면 수소차 같은 경우에는 이 충전 시간에 대한 부분이 굉장한 이점이 되겠죠. 이점으로 다가올 수 있을 거라는 생각 드네요. 답변 감사합니다. 자, 많은 분들께서 가지고 있는 궁금증이 이번 시간을 통해서 어느 정도 해결됐기를 바라겠습니다. 자,
자, 이렇게 수소 모빌리티나 수소 충전소에 대한 오해들을 좀 풀어나가는 게 중요한 거는 사실 지역에 계시는 여러분들이 좀 막연하게 갖고 있는 불안감 때문에 이 수소 에너지 관련 시설 등이 입지하는 걸 반대하는 걸 좀 완화하기 위한 부분이 클 것 같습니다. 이 지역 수용성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선행돼야 할 것들, 어떤 것들이 있는지 네 분의 의견을 들어보고 싶은데요. 자, 먼저 허윤실 부장님. 네. 수소 에너지에 대한 그 막연한 불안감 이런 것들을 가지고 계신데 이런 걸 해소하기 위해서 국 내외 수소 충전소 관련된 기준, 안전거리 기준 같은 것들을 정확한 데이터를 가지고 홍보를 하는 게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예를 들어 영국은 건축물하고 수소 충전소하고 8m 정도 거리를 두고 구축을 하고 있는데 우리나라는 병원이라든지 학교 같은 걸 일종보호시설이라고 하는데 일종보호시설과 수소 충전소는 최소 17m에서 최대 30m까지 거리를 두고 구축을 하고 있고요. 주택 같은 이종보호시설은 최소 12m에서 최대 20m까지 안전거리를 확보하고 구축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화기와의 거리도 보면은 미국 같은 경우는 4m, 영국은 5m, 일본은 6에서 8m인데 비해서 우리나라는 화기와의 거리를 8m로 규정하는 등 상당히 안전 측면에서는 강화된 규제를 적용하고 있거든요. 이런 것들을 구체적으로 홍보하는 게 막연한 불안감 해소를 위해서 필요할 것 같고요. 또한 그 수소 에너지를 사용함으로 해서 얻는 경제적인 편익하고 그 온실가스 감축 등의 환경적인 측면에 대해서도 국민이 실제로 느낄 수 있도록 각종 혜택이라든지 지원 정책이 필요해 보입니다. 무엇보다도 다양한 채널과 콘텐츠를 활용해서 홍보하는 것이 필요한데요. 2022년 11월에 내년 11월이죠. 지금 개관 예정으로 충북 음성에 수소 홍보 체험관을 구축 중이거든요. 이 체험관을 이용해서 홍보를 하는 것도 좋은 방법일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우선 시민들이 우려하는 수소 에너지에 대한 폭발 위험이라든지 어려웠던 점도 궁금하셨던 점들을 따로 홍보 자료라든지 영상들을 제작해서 지금 환경부라든지 시에서도 많이 노력하고 계시고요. 저희는 이제 구축하는 그 부지 내에 있는 행정복지센터 이런 데 가서 직접 시민들 만나서 해소해주는 그런 방향으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네. 네, 말씀하신 것처럼 좀 정확한 데이터를 통해서 안전하다라는 거를 좀 심어줄 필요가 있는 것 같습니다. 자, 다른 분들 의견도 궁금한데요. 김재경 박사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제 제 생각으로는 수소 충전소에 대해서 많은 분들이 걱정하시고 염려하신다고 말씀하시는데 사실은 저는 이제 에너지 경제연구원에서 이제 다양한 분야의 다양한 에너지원들에 대해서 연구하다 보면 대부분의 많은 에너지원들이 비슷한 문제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수소 충전소, 수소 관련된 시설뿐만 아니라 태양광이나 풍력이든 어떤 에너지원이든 간에 그 지역에 들어갈 때는 주민분들께서 많이 우려들을 하십니다. 근데 이제 이거는 기본적으로 제가 느끼기에는 이건 단순히 수소 충전소의 문제라기보다는 우리 사회에 가지고 있는 사회적 자본의 문제,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공공 부문에서 뭔가 하는 거에 대해서 주민분들이 별로 이렇게 신뢰하지 않는 것들, 그리고 나에게 어떤 피해를 줄 수 있다는 피해 의식들, 이런 것들이 기저에 깔려 있기 때문에 쉽게 해결될 수는 없는 문제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런 문제가 해결되기 위해서는 좀 시간이 걸리고요. 사실 공공 부분에 대한 신뢰가 바탕이 되고 이게 좀 많이 쌓여야 되는데 이거는 좀 해결되는데 좀 시간이 걸릴 것 같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이 문제를 해결하는 가장 좋은 방법은 많은 분들이 염려하시고 걱정하시고 반대하시는 이유는 나에게 피해가 올 것 같은 두려움 때문인데요. 이거는 분명하게 피해가 없다는 사실을 잘 알려드리고 명확한 자료들, 명확한 정보들을 잘 드리는 게 1차적으로 필요하고, 두 번째는 이 수소 충전소라는 게 들어가도 이게 우리 지역사회, 궁극적으로 나에게도 이익이 된다는 사실을 좀 이렇게 잘 알려드려야 될 것 같다고 생각이 드는 것 같습니다. 1차적으로는 결국 수소차도 자기가 쓰셔야 되거든요. 본인이 쓰실 곳이기 때문에 내가 앞으로 이용할 곳이라는 사실도 잘 알려드리고, 두 번째로는 좀 더 우리 개방적으로 이제 우리가 수소 충전소를 통해서 벌어들이는 일정 수익들, 이익들을 지역사회와 공유하는 이익 공유제, 이런 것들도 한번 같이 논의하면서 좀 더 이제 마음을 열어드릴 수 있도록 좀 노력하는 게 좀 필요하다.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나에게 피해가 없음을 알림과 동시에 또 이점이 있을 수 있다는 사실도 같이 알려야 된다라는 말씀 주셨고요. 박동춘 부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네, 그 지역 주민 수용성 같은 경우는 정말 풀기가 어려운 숙제 중에 하나입니다. 네. 저희가 이제 그 충전소 구축 사업을 위해서 각 지자체에 방문을 해보면 가장 첫 단추가 지역 주민 수용성에 대한
여부에 대해서 질의가 제일 먼저 날라옵니다. 그런 만큼 지역 주민 수용성이 굉장히 중요한 풀기 위한 숙제 중에 하나인데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떤 그 주민들에 대한 그 김정인 박사님이나 황현실 부장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어떤 그런 주민들의 부정적인 시선을 일단 많이 걷어내는 게 첫 번째 필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일단 그 저희 선진국 같은 경우 프랑스 파리 같은 경우는 에펠탑 근처에 약 한 에펠탑에서 한 1km 정도의 위치에 수소 충전소가 지금 구축돼서 운영이 되고 있는 사례가 있고 또 일본 같은 경우도 도심 한가운데 어린이집 맞은편에 수소 충전소 구축이 되어서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이 선진국에서 그만큼 그들이 그렇게 구축해서 활용을 하고 있다는 건 그만큼 안전하다는 걸 이미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수소 이 에너지 사업 분야는 이제 저희들이 봤을 때 이런 어떤 안전 캠페인도 중요하지만 이 수소 에너지는 이제 우리가 앞에서 제가 그 모빌리티에서 선택이 아니라 필수다라고 말씀드렸듯이 이제는 이게 미래 먹거리로 가야 되는 사업입니다. 그러면 어떤 그 우리 후손을 위해서 국가 경쟁력을 갖추기 위해서는 이런 수소 에너지를 기반으로 하는 활용, 공급의 사업은 반드시 우리가 필요하다라는 것을 국민들께 다시 한번 각인을 시킬 필요가 있다라고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말씀하신 것처럼 선택이 아니라 필수라면 조금 더 많은 부분에서 좀 활용이 돼서 좀 다음 세대를 위한 더 깨끗한 지구를 만드는 데 도움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김성균 책임님 어떻게 보십니까? 그 자동차 입장에서 좀 말씀을 드리면 저희가 처음에 수소차를 내놨을 때 다들 이 수소차 탱크 터지는 거 아니에요? 그런 이슈를 많이 제기를 했었는데 저희가 시승 행사를 많이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실제 경험을 해보니까 이분들의 생각이 많이 바뀌었거든요. 지금 같은 경우는 이제 인천시나 아니면 창원에서 수소 시내버스를 운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고객들이 실제 시내버스를 타보고 이게 안전하다라는 걸 좀 느꼈으면 좋을 것 같고요. 또 하나는 그 미국 캘리포니아에서 그 수소 관련된 전문 기관이 있는데 이 기관에서 하는 거는 학교,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를 찾아가서 수소를 교육을 시키는 게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도 초기에 수소에 대해서 불안감에 대해서 막연하게 알고 있는 것보다는 지식을 확실하게 알려줄 수 있는 이 교육 현장에서 수소가 이렇게 안전하고 미래에 필요한 에너지라는 걸 좀 교육을 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친환경 수소버스라고 그래요. 저희들 인천시 최초로 친환경 수소 시내버스를 10월 5일 날 이제 개통을 해서 시작했습니다. 기존 일반 버스에 비해 저희들이 볼 때, 느낄 때 소음이나 진동이 확실히 적어요. 그래서 운전의 피로감이 확실히 적습니다. 진짜요? 네, 그러니까 이제 피로감이 적기 때문에 저희 입장에서는 이제 안전 운행에도 많이 도움이 됩니다. 시동을 킨 거죠? 네, 그렇죠. 시동을 킨 거에 좀 상태에서 보는 거죠? 네. 얼마나 조용하다고 느끼세요? 60% 이상. 안 좋잖아요. 공기라든지 이런 것들이. 많이 잘했으면 좋겠어요. 네. 이 차가 운행되면 이 공기 중에 있는 오염물질이 정화가 되는 거예요. 얼마나 좋습니까? 친환경 수소차가 많이 이렇게 운행됐으면 하는 바람이 큽니다. 네. 자, 환경도 살리고 또 경제적으로도 이익을 가져올 수 있는 수소 에너지 그리고 수소 모빌리티가 조금 더 다양한 분야에서 활용이 좀 됐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할 수 있는 시간이었습니다. 자, 오늘 네 분과 함께한 기획특집 인천 수소 에너지 포럼에서는 이 수소 에너지를 활용한 모빌리티와 수소 충전소란 게 무엇이고 또 현재는 어디까지 기술이 와 있는지 그리고 이에 대해서 많은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오해와 진실에 대한 이야기까지 함께 나눠봤습니다. 자, 끝으로 수소 모빌리티의 발전 가능성은 어떻게 보시는지 궁금한데요. 네 분의 의견 다시 한번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박동춘 부장님. 네,
수소 모빌리티 미래 발전 가능성을 보면 앞에서 잠시 언급이 됐지만 그 도심형 교통 활용 수단으로 지금 언급이 되고 있는 그 수소 드론 택시 그 부분이 어떻게 보면 가장 큰 미래 발전 가능성이라고 볼 수 있는데 이 수소 드론 택시 분야만 보더라도 2025년까지 약 1,250억 달러의 시장이 올 것이라고 전망을 하고 있고 향후 10년 동안 약 6,500억 달러의 시장으로 증가될 것이라고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버스, 트럭, 지게차, 드론 등 그 철도까지 다양한 분야로 수소 모빌리티는 그 발전 가능성이 풍부하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네. 다음으로 박사님 어떻게 보세요? 네, 저는 이제 질문에 이제 수소 모빌리티의 발전 가능성이 있는데 저는 이제 미래에 대해서 좀 말씀을 좀 드리고 싶은데요. 발전은 이제 아무래도 기업에 계신 분들이 열심히 이제 기술 개발도 해주시고 하면 이제 발전이 되겠지만 제가 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이번에 이제 우리나라가 탄소 중립 시나리오를 발표를 했습니다. 이 탄소 중립 시나리오 상에 보면 2050년에 자동차 같은 경우 내연차가 없습니다. 네, 전부 전기차 아니면 수소차로 되어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앞으로 30년 후의 미래에는 내연차가 돌아다니지 않습니다. 지금 쓰고 있는 휘발유 경유차는 이제 다 없어지고요. 이제 전기차 아니면 다 수소차로 가야 되고 그중에서 수소차가 상당히 중요한 역할을 할 수밖에 없는 게 사실입니다. 이거는 뭐 기정사실인 거고요. 이제는 우리가 선택을 한다, 고민한다 이런 시기가 이미 다 지났습니다. 이거는 이제 가야 되는 시기가 됐고요. 더 이상 고민할 필요도 없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제 수소 충전소 같은 경우도 이거는 이제 다른 사람을 위해서가 아니라 그 지역 주민들을 위해서 설치해 드리는 겁니다. 어차피 그분들도 지금 당장이 아니더라도 언젠가는 수소차로 다 바꾸셔야 되고요. 그 지역 분들이 상당 부분이 수소차를 타셔야 되기 때문에 그분들을 위해서 수소 충전소를 지어드리는 거다라고 좀 인식을 해주시면 좋겠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자, 다음으로 허윤실 부장님. 예, 박 부장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다양한 수소 모빌리티로 이제 확대 발전이 가능하고 우리 생활에서 수소는 이제 뗄래야 뗄 수 없는 그런 에너지원이 될 것 같습니다. 인천광역시에서도 2030년에 버스의 100%를 수소 버스로 전환한다고 말씀을 하셨고요. 수소 모빌리티를 좀 다양한 수소 모빌리티를 편리하게 사용하려면 충전에 불편이 없어야 하거든요. 그래서 수소 충전 인프라가 많이 확대가 되어야 되는데 인천광역시에서는 2030년에 인천 어디 지역이든 20분 내에 다 충전이 가능하도록 충전소를 확대한다고 합니다. 네. 네, 잘 들었습니다. 마지막으로 김성균 책임님. 수송 분야에서 가장 중요한 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탄소 중립입니다. 사실 뭐 전기차도 있지만 수소차도 굉장히 많은 역할을 할 거고요. 앞으로 수송 분야에서 수소차의 그 마켓시어가 굉장히 커질 거라고 지금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저희가 보기에는 상용차 부분은 전기차보다 유리하기 때문에 상용차는 다 수소 모빌리티 쪽으로 가지 않을까 그렇게 지금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자, 앞서 박사님께서 말씀해 주신 것처럼 2050년까지는 모두가 이제 전기차 아니면 수소차로 갈아타야 되는 시기가 오기 때문에 저도 좀 더 치열하게 고민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자, 더 나은 미래를 위해서 더욱 발전해 나갈 수소 에너지와 수소 모빌리티 그 청사진을 함께 응원하면서 오늘 네 분과의 포럼은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귀한 시간 내주신 네 분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자, 기획특집 인천 수소 에너지 포럼.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고요. 여기에서 인사드리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시청자 여러분 고맙습니다.